아시아나항공이 결국 대한항공 품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정부와 산업은행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추진을 공식화했는데요. 항공업계에 미칠 파장 전망해봅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 FTA로 불리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RCEP에 서명했습니다. 협상 개시 이후 8년 만인데 RCEP이 뭔지 구체적인 영향과 전망 그리고 풀어야 할 과제까지 두루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일기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대우의 경제일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김대우 박사 자리에 섰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작업이 본격화됐습니다. 산업은행이 재무적인 투자자로 인수에 참여를 해서 8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인수는 좀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빠르면 올해 중으로도 인수가 완전히 끝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지금 이미 오늘 오전에 대한항공과 산업은행이 각각 또 한진칼까지 각각 이사회를 거쳐서 산업은행은 한진칼에 8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확정을 했고요. 또 한진칼은 그 8천억 원을 대한항공에 대한항공이 유상증자할 때 그 주식을 사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8천억은 결국 대한항공으로 가는 거죠. 그러네요. 그 과정에서 대한항공은 그 8천억 시드마니와 함께 유상증자를 해서 1조 8천억이라는 돈을 모으게 되고 그 1조 8천억 원의 돈을 현재 아시아나의 주식을 갖고 있는 금호산업 거기에 1조 5천억 정도를 두고 주식 35% 정도를 가져오게 됩니다. 예. 그리고 산업은행이 갖고 있는 연구체 3천억 정도 이렇게 가져와서 빠르면 12월 초 정도에도 대한항공이 아시아나의 일대 주주로 우뚝 서면서 우리나라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두 항공사 체제에서 일개 항공사 체제로 전격적으로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초대형 항공사가 탄생할 발판이 지금 마련됐지만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진 않습니다. 경영권을 두고 조원태 회장하고 대립 중인 사모펀드 KCGI가 그 아시아나항공 인수 반대 의사를 밝혔고 독과점으로 인한 운임 인상도 지금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한 말씀도 좀 주시죠. KCGI 입장에서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고 산업은행이 자금을 대고 있는 이 그 강력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 드라이브를 막기는 좀 역부족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렇게 결정이 나왔습니다만 아직 KCGI는 아무런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이 산업은행이 아시아 한진칼에 돈을 내겠다는 그것을 끝까지 저항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으로 보여요. 현재 물론 유상증자의 3자 배정은 주주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한진칼은 정관을 통해서 이사회만 결정하면 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대목이 법정으로 가게 되면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면 조금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현재 이 정부와 산업은행의 강공 드라이브를 막아내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지 않냐.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몇 가지 이제 이 합병을 통해서 기대 효과, 그러니까 우리나라 항공산업이 이제 방만한 경영에서 좀 더 효과적으로 집중과 선택을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가 되고 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이제 고객의 소비자 선택의 폭은 좀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독과점 때문에. 또 이 노조 입장에서는 대대적인 감원 선풍이 불지 않을까 하는 이런 기대와 염려가 교차하는 우리나라 항공사에서 매우 지금 엄중한 한순간을 맞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항공업계가 지금 코로나19로 크게 위축이 된 상황입니다. 말씀처럼 구조조정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그렇다면 협상 과정에서 노조의 협의도 좀 이끌어내야 될 텐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만약에 이 상태를 그대로 좌시한다고 그러면 아시아나 항공의 스스로의 자체 도산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지금 자본 잠식 규모, 그러니까 이미 자기 자본금보다도 빚이 더 많아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상태에서 해체했을 경우에 노조의 그 타격 규모가 훨씬 더 클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정부와 산업은행 쪽에서는 설득을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산업은행 측에서는 급작스런
구조조정은 최대한 억제하겠다. 그리고 그 새 신규 노선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줄이겠다. 지금 이렇게 해 나가면서 노조와의 접촉을 시도하고 있고 이미 지금 6개 노조가 관련이 돼 있는데 6개 노조하고도 얘기가 지금 본격적으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항공산업 중에서도 특히 아시아나가 그 지주에 쌓인 금호그룹의 방만한 경영 또 아시아나 돈을 그룹으로 빼가는 그런 어떤 그 사익 편취적 행동 때문에 아시아나가 어려웠었는데 거기다가 더해서 코로나가 닥쳤고 또 일단 지금 산업은행 주도하는 그 매각 빅딜이 HDC 현대산업개발하고도 이것이 결렬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빚 규모가 더 커졌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두 회사를 통폐합하는 것이 우리나라 경제에 또는 이 항공사 발전에 좀 더 나을 것이다. 이런 대목을 산업은행이나 정부 쪽에서는 강력히 주장을 하면서 노조를 설득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 내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당정이 현재 연 24%인 법정 최고금리를 연 20%로 4%포인트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금리를 낮추면 서민들의 이자 상환 부담이 좀 줄어들 텐데 반대로 대출 기회 자체를 좀 뺏을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참 쉽지 않은 선택이에요. 경제학 교과서에도 한꺼번에 풀지 못하는 가장 어려운 문제를 바로 금리도 낮추면서 대출 기회도 확대하는 이 문제거든요. 금리를 낮추게 되면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급적 돈을 안 빌려주게 그렇죠. 되고 또 거기에다가 비용을 많이 요구하게 되기 때문에 대출의 양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정이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는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시중의 일부 대부업체들의 최고금리가 떨어지지 않는다. 네. 그로 인해서 이 서민들 특히 한계기업 사람들의 피해가 크다. 그래서 어떤 결단을 내린 것 같아요. 일각에 이재명 경기도지사 같은 분은 이것을 10%로 내려야 된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비하면은 4%포인트만을 내리는 20% 선에서 절충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이제 대출 규모가 줄어들었을 것 같다. 그래서 한계기업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더 못 빌리게 될 것 같다는 그 우려에 대해서 정부가 약 2천억 정도의 생활 안정자금과 기금급 구제자금을 따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과연 그것이 어떻게 실효적으로 작동을 할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2천억이라는 자금을 마련하긴 했는데 사실 코로나19로 지금 숙박이나 음식점 업계에서 대출이 증가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마 실제 현장에 계신 분들은 정말 여파가 없을지 걱정을 하실 것 같아요.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금리가 문제가 아니라 당장에 부도가 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돈을 1,000만 원 또는 1억 원을 금리를 2배 내지 3배 준다 하더라도 돈을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 그런 수요처가 상당히 적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일부 대부업체들이 이런 기회를 악용해서 네. 금리를 자금의 여유가 있으면서도 금리를 지나치게 올리는 이런 사태가 야기되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정부가 두 마리 토끼를 한번 다 잡아보겠다라고 하면서 금리는 4%포인트 내리고 또 추가로 2천억 정도의 긴급 자금을 투자하겠다. 이게 이제 당장에 시행되는 건 아니고요. 내년에 하는 것인데 아무튼 그 양측의 피해를 다 막기 위한 그런 솔로몬의 지혜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 이제 짚어보려고 하는데 8년 동안 협상을 벌인 끝에 어제 정부가 세계 최대 자유무역 협정이죠.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에 최종 서명을 했습니다. 모두 15개국이 참여를 합니다. 사실 일본을 제외하고 대다수 국가들과 개별 FTA를 맺고 있는 상황인데 이 협정이 지니는 의미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지금 FTA 협정을 맺게 되면 우리나라가 외국에 수출할 수 있는 길이 훨씬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수출 금지 품목이 줄어들고 또 관세가 낮아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앵커님 잘 지적하신 대로 오늘 어저께 RCEP에 가입한 나라들 중에 중국이라든지 일본, 그밖에 아세안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미 우리나라하고 FTA를 하고 있는 나라는 다만 일본만이 예외였거든요. 네.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번에 FTA를 한다고 해서 갑자기 수출 규제가 풀린다거나 관세가 획기적으로 떨어질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 효과는 장기적으로 서서히 나타날 것이고요. 그러나
이게 하나의 경제 블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빠졌을 때의 피해도 크고 또 블록에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직수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제3국에서 수출하는 것까지도 FTA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상당히 우리나라의 기회가 넓어지고 우리나라의 무역 박앤 파워도 늘어난다. 특히 우리나라는 무역 의존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이 영내 이 경제 동반자 협정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고 들어감으로 인해서 얻는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RCEP 출범으로 인해서 동남아시아, 아세안 10개국하고 무역 장벽을 좀 낮춘다는 의미는 그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 정책하고도 좀 결을 같이 하는 것 같고 소비자들이 좀 수혜를 받는 그러니까 체감할 수 있는 품목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가장 기대가 되는 것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강력하게 추진해왔던 신남방 정책이 상당히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경제 외교를 하면서 아세안 각국을 다 돌아다니면서 FTA를 맺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수입 자유화율을 89%까지 낮췄는데 이번에 RCEP에 가입함으로써 또 그것을 90% 중반으로 또 낮췄단 말이죠. 그럼으로써 우리나라의 관세가 낮아짐으로써 혜택을 받는 업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를테면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철강 또 섬유, 기계부품, 우리나라의 전통산업 여기에 대해서 아세안 국가들의 수요가 크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수출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에 그 나라로부터 들어오는 농산물, 또 어업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농촌이 시장 개발로 인해서 조금 손해도 같이 감수해야 되는 그런 희비가 엇갈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RCEP으로 앞서 이야기 잠깐 나왔습니다만 일본과의 단일 간의 양자 협정은 아니지만 한일 간에 처음으로 FTA 체결 효과도 거두게 됐는데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전체적으로? 예,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국가, 브라질만 빼고는 세계 10대 교육과 모두 FTA를 하고 있는데 가장 가까운 일본과는 노무현 정부 때 좀 시도하다가 실패를 해서 한국과 일본 간에는 FTA 자유무역 협정이 없습니다. 어떤 국제협정을 통해서도 만날 수 없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RCEP을 통해서 일본도 회원국으로 가입하고 우리도 회원국으로 가입하는 바람에 RCEP의 규정을 통해서 우리가 일본에 직접 관세 우대를 받으면서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일본 제품도 한국에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네. 한일 경제가 정치 때문에 상당히 교착 상태를 맞고 있는 그런 와중에 한일 교류가 늘어나는 중대한 교두보가 될 수 있고요. 또 이번이 기회가 돼서 한국, 일본 양국이 FTA를 맺으면 서로에게 윈윈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국민적 인식의 확산을 통해서 한국과 일본이 경제 동반자 관계로 나아가는데 상당히 큰 어떤 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한일 간의 교역 확대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네. 반면 이제 뭐 다른 나라,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한일 간의 경쟁이 치열하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같은 시장이 되고 특히 일본이 중국과의 FTA를 맺다 보니까요. 우리는 그동안에 일본이 없는 상태에서 한중 FTA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을 해왔는데 일본이 공식적으로 중국 시장에서 우대 대우를 받게 되면 중국 내에서의 한일 간 경쟁이 훨씬 더 본격적으로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한국이 현재 그런 관세 장벽 때문에 경쟁력이 줄어들어서 중국에서의 피해를 받을 정도의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이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잃는 것보다는 얻는 것이 훨씬 더 크다. 그래서 RCEP이 우리 국가 경제에 미치는 또 통상 무역 환경에 미치는 플러스적인 효과는 상당히 클 수 있다. 더군다나 세계 보호주의가 지금 창궐하고 있는 마당에 저런 RCEP이 등장함으로 해서 다자주의로 미국의 바이든을 끌어갈 수 있는 그런 면에서도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RCEP이 사실 중국 주도라고 알고 있고요. 그것과 좀 어떻게 보면 대립구도 있는 것이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입니다.
입니다. 물론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빠지긴 했지만 추후에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 좀 압박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나오던데요. 네, 그 대목이 가장 지금 우리가 우려해야 될 대목이고 이번에 RCEP을 하면서 정부의 가장 큰 과제이기도 합니다. 원래 이 RCEP은 10년 전에 중국이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만든 상당히 정치적으로부터 출발을 한 거예요. 미국이 TPP라는 단체를 통해서 경제 공동체 블록을 만들려고 그러니까 중국이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뭉쳐서 RCEP을 추진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TPP와 RCEP은 아주 일촉즉발의 긴장 상태까지 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오면서 미국이 스스로 포기를 하는 바람에 지금은 TPP라는 것은 자그마한 단체로 지금 줄어들어 버렸어요.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두 단체가 경쟁을 치열하게 했다면 지금 우리가 RCEP만 참여하고 TPP는 참여하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미국의 입장에서 눈에 가시가 돼서 미국이 볼 때 한국은 중국 편이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게 딱 좋았는데 그러나 미국이 스스로 빠졌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게 참여한 거다. 그 이해가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문제는 지금부터 바이든이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지금 미국 언론의 여론이 그렇게 심상치가 않아요. TPP를 복귀하든지 아니면 바이든이 주도하는 미국의 또 경제 동맹이 생길 겁니다. 네. 그때 우리가 단순하게 중국 편이다, 중국 블록의 한 국가일 뿐이다라는 그런 인상을 주지 않도록 미국과 적극적인 통상 외교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김대호의 경제 읽기 김대호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